네, 지금부터 2024년 서울국제작가축제 입자와 파동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작가축제는 2006년부터 한국문학과 또 세계문학이 교류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작가와의 만남부터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융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제공해온 우리 서울국제작가축제는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축제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주제는 입자와 파동입니다. 이번 주제는 문학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대립과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시각을 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작가와 또 독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면서 작가와 독자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축제는 9월 6일, 오늘부터 11일까지 6일간 총 13개의 대담과 토론, 융복합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이 행사 기간에 진행되는 기획 전시는 문학의 입자성과 또 파동성을 주제로 영상과 텍스트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시공간을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그 외에 각 대학교와 출판사 그리고 협업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문학번역원 전수용 원장님의 개회사로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로 13회를 맞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작가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24년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주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자와 파동입니다. 이 주제는 현대 물리학에서 빛이 보여주는 이중성, 즉 입자성과 파동성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두 특성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지만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를 보완합니다. 이러한 빛의 속성은 문학의 본질과도 닮아 있습니다. 문학은 여러 관점과 해석을 끌어내며 다양한 층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개개의 작품은 입자일지라도 파동처럼 넓게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동을 전합니다. 이번 축제는 이처럼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작가들이 펼쳐내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이 함께 소통하는 통로인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지난 2006년 시작된 이래 2023년까지 61개국 361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고 독자들과 대화하는 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10개국의 10분의 해외 작가와 14분의 한국 작가들을 초대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이 무대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관객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나눌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문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축제를 통해 문학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프로그램과 작가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기획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앞으로도 한국문학이 더 많은 세계의 작가들과 독자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13회 서울국제작가축제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축제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도영 예술정책관님의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김도영입니다. 저는 이 JCC 아트센터에 처음 와봅니다. 근데 굉장히 아늑하고 또 조그만한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이 자리에 된 거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의 작가들이 교류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독자분들과 바쁜 일정 중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 작가, 해외에서 오신 작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덥죠. 또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런 더운 7월, 8월에 오늘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애써주신 한국문학번역원 원장님과 또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13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길죠. 10년이 넘는 행사인데 12회에 걸쳐서 총 361명의 작가들이 참석을 했고 또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교류하는 중요의 한 계기가 되는 행사입니다. 올해에도 굉장히 저명하신 작가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24분이 참석하셔서 입자와 파동, 여기도 이제 써 있는데 Particles and Waves라는 주제로 다양한 담론에 대한 얘기와 융복합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국제작가축제에 방문하셔서 작가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고 또 번역가 그리고 출판사 국내외 에이전시 분들 다양한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좋은 가치와 문학의 어떤 향수라든지 가치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문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K컬처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간에는 저희는 K문화, K리터러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더더욱 문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를 비롯해서 문학축제, 문학주간 그리고 많은 그 비평 담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한국 문학이 잘 알려지려고 한다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과 협업해서 우리나라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번역 출판 지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 서울국제작가축제 개최를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셨을 텐데요. JTBC 슈퍼밴드에서 우승한 밴드 호피폴라로 이름을 알린 첼리스트 홍진호님과 피아니스트 최문성님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 중 퓨렐루드 그리고 꽃핀다, 별을 보게 되는 순간을 사랑합니다.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를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홍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연주해 주실 재즈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를 소개합니다. 처음 서울국제 작가 축제에 초대를 받고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대단한 작가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저는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정말 집히는 대로 책을 읽는 스타일이라서 전문성이 없는 그냥 그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 또는 이 음악이 이 책과 함께하면 훨씬 더 감정이입이 좋겠다 싶은 순간들을 메모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호의 책방, 제 이름이 홍진호인데 진호의 책방이라는 콘텐츠로 공연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축제 타이틀이 입자와 파동이어서 그래도 멋있는 말을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자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솔직히는 계속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기록한 이야기들, 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쓴 곡들을 여러분들께 음악으로 들려드리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두 곡은 제가 쓴 자작곡인데요. 자작곡을 쓸 때마다 저는 저의 일기 또는 어떤 영감을 받았을 때 메모했던 것들에서 곡을 씁니다.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쓴 메모를 낭송을 하고 바로 이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이다. 온 세상이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고 눈앞에 꽃눈이 내리고 있다. 우리의 계절은 그렇게 기억되겠지. 여전히 행복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대에게.
네, 그 다음 자작곡은 별을 보게 되는 순간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대단한 작가분들 앞에서 저의 일기를 낭송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2022년 8월 28일 일기입니다. 저 별들 좀 봐 하며 순간의 정적, 반짝이는 별들이 쏟아질 것만 같은 깨끗한 밤하늘에 적당히 시원한 바람이 분다. 이런 순간이 준비된 선물인 마냥 나와 너 모두가 부자라도 된 기분이다. 그러고 보니 밤하늘의 별을 보았던 지난 순간들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간직하고 있다. 허공에 별 따라 그어보는 북두칠성과 가장 반짝이는 별이 금성이라는 것 정도만 알지만 벅차게 아름다운 이 순간이 사라질까 조마조마했다. 언제나 지금이면 좋겠다. 오늘도 그렇게 흩어질 별들을 하나씩 서로에게 담아본다.
네,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 분들이 오실지 모르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옛날 가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노래가 정말 감동적이고 또 참 아름다웠죠. 잘 감상하셨나요, 여러분? 네. 문학과 클래식으로 이 공간이 그리고 우리 잘 지내고 있는 서울이 물들여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멋진 공연 해주신 첼리스트 홍진호님과 피아니스트 최문성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 후보에 나란히 올랐던 한국의 정보라 작가님,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클라우디아 피네리오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과 대담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2024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작가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오늘 이 행사의 주제가 입자와 파동인데 제 맘대로 해석을 하자면 서울국제작가축제라는 말이 진행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부담이 되는 행사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서울 인터내셔널 라이터스 페스티벌은 좀 더 파동성이 강조된 어떤 말이라면은 서울 국제 작가 축제는 너무나 입자성이 강조된 발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번 아래에서 연습을 하고 왔는데도 참 어렵네요. 서울 국제 작가 축제는 문학을 통해 세계와 언어, 삶과 문학,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다층적인 교류의 공간입니다. 입자와 파동이라는 주제로 작가 두 분과 함께 2024 서울국제작가축제의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정보라 작가님과 클라우디아 피네이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저기 카메라 보이시죠? 유튜브로 이 강연을 보고 계신 분들께 각자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보라 작가님, 클라우디아 피네이로 작가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Bueno, buenas tardes. Muchas gracias por acompañarnos. Muchas gracias a Bora y a Kim por estar acá conmigo arriba del escenario, que va a ser un soporte para mí. Y muchas gracias a ustedes y a los que están del otro lado de YouTube. 제가 잠깐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것은 통역을 끝까지 듣기 위해서 시간을 약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라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운데 앉기 싫었던 정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꿔드릴까요? 그럼 오늘 본격적인 개막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시는 작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작가님들의 강연을 제가 진행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정보라 작가님을 가운데 자리에 앉기 싫어하셨던 정보라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어둡고 마술적인 이야기들,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맞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작가님입니다. 2022년 저주 토끼로 북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올랐고 2023년 국내 최초로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장편소설 붉은 칼, 고통에 관하여, 호, 한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씩 인사하는 것 같긴 하지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클라우디아 피네이로 작가님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날아오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선두주자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범죄 소설을 다수 집필했으며 높은 흡인력을 바탕으로 작품 대부분이 영상화되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레나는 알고 있다로 2022년 북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올랐고 리베라투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작품으로는 너의 것, 목요일의 과부들, 신을 죽인 여자들 등이 있고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클라우디아 피네이로 작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게 발음하고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주제는 입자와 파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빛이 두 가지 모순되는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건 둘 다 참이고, 이런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어떤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문학의 장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이런 주제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축제 대주제에 대해서 정보라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연 제목은 입자와 파동인데요. 처음에 서울 작가축제 주최 측에서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고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가다가 과학 소설을 쓰기는 하지만 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의 과학에 관한 가장 큰 업적은 고등학교 3학년 물리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58점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이 강연을 쓰기 위해서 공부한 사실을 얼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 뒤에는 최대한 빠르고 지루하지 않게 주최 측에서 정해주신 제한 시간 10분 내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괴스타 엑스퐁 교수님에 따르면 입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응축된 에너지와 다른 특성들을 가리키며, 파동은 길이이고, 그러니까 길고 좀 더 넓은 시간과 공간 영역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 괴스타 엑스퐁 교수님은 스웨덴 한리먼 소속의 물리학자이셨고, 이 내용은 1999년에 노벨 학술 강연 기록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물리학자들이 이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면 아까 그 다른 분들도 김하나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했듯이 대부분 빛의 성질을 연구한 논문들이 나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빛은 파동으로 여겨졌는데요. 장막의 틈새를 하나 혹은 여러 개 내서 빛을 비추면 어떤 곳은 빛의 강도가 세지고 어떤 곳은 빛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듣기에 좀 더 쉬운 설명은 그림자 가장자리가 선명하지 않은 게 빛이 알맹이가 아니고 파동이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렌트겐이나 컴턴이나 보어 같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하면 빛이 파동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총알처럼 행동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알갱이처럼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금속에 빛을 쪼이면 아주 조그만 빛 알갱이인 광자가 금속 원자하고 반응해서 전자를 튕겨내기도 합니다. 작가 축제에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빛이 혹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고, 양자 물리학의 문을 열어준 사건이었고, 그래서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현상들이 이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닐스 보어의 해석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데이터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요. 보어는 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문제를 논하면서 측정하는 기기에 대해서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개체를 측정하는 기기가 파동 측정기면 원자개체가 파동처럼 행동할 것이고, 입자 측정하는 기계이면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입자 그 기기가 측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혹은 기기의 정체성에 따라서 입자냐 파동이냐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근데 하나의 실험에서 이 원자개체들이 동시에 파동과 입자로 관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관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물리학자인 하이젠버그가 아인슈타인과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인슈타인은 관찰하려는 현상과 관찰자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된 감각 사이에는 단일한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 원자과학에서 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연결하는 관계 법칙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찰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주관과 관찰자가 처한 상황이 항상 또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관찰자는 물론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어가 말한 실험 기기도 궁극적으로는 그 실험 기기를 사용하는 과학자가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사람같이 느껴졌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보어하고 하이젠버그하고 아인슈타인은 대략 1920년대에 이 입자하고 파동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20년쯤 뒤에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사르트르가 신체와 영혼의 이분법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존재와 무의 시작부터 보면 사르트르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뇌기능 때문이고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조차도 뇌기능의 산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존재 전체가 신체 작용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을 훨씬 넘어서겠지만 그리고 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이 없이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해서 순수한 영혼의 형태로 이렇게 떠다니면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조그만 알맹이도 아니고 형체 없는 파동도 아니고 그 몸뿐이다, 영혼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양쪽 다이면서 또 그 둘을 산술적으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저의 동료 SF 작가들 중에서 순수과학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과학을 가져다가 이렇게 비유적인 얘기를 지어내고 있는 걸 알면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은데요. 알리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자냐 파동이냐, 남자냐 여자냐, 좌파냐 우파냐, 좌파요. 찬성이냐 반대냐,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고 그렇다 보면 결론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이 항상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가치 판단으로 끝나기가 쉬운데요. 근데 닐스 보어가 해석했듯이 객관적인 이분법은 존재할 수 없고요. 주체인 내가 어떤 실험 기기인지 내 관점과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완전히 다른 결론이 다 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내가 관찰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관찰한 수치가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은 또 그거 자체가 하나의 변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찰했다고 생각한 현상을 인식 속에서 소화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관측한 혹은 내가 관측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무한히 넓고 관점과 입장이 수없이 많고 똑같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과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에서 인간이 서사를 원하는 이유가 우리가 삶을 이야기로 여기기 때문이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작가님 소설은 끝이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읽기 시작하면 놓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다 알죠. 삶의 끝에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끝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읽는 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 주인공 혹은 주인공이 아닌 누군가의 관점과 입장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 모든 우여곡절을 마음과 머릿속으로 함께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삶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수백만 개의 삶을 살고 수억 개의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조그맣게 응축된 에너지와 굉장히 제한된 시간과 아주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분들과 함께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의 경험을 가져가시길 바라며 매력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간 물리학 학회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잠시 되었지만 100점 만점에 58점의 시험 성적을 거두셨던 정보라 작가님이 혹여 어떤 오류를 범하셨다 하더라도 그 오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네요.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가운데 앉기 싫어하시는 좌파이신 이분법을 거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좌파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정보라 작가님의 말씀. 이 세상에는 수만의 아주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를 즐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 모두는 죽는 것이지만 죽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수많은 의미와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짓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교류라는 말에도 류의 흐름이라는 게 들어가고 같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작가님의 발제를 들어볼 텐데요. 피녜이로 작가님의 발제는 정보라 작가님이 물리학적인 어떤 상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풀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확장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광활함을 가로지르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작가님과 함께 멀리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Bueno, antes que nada, Hannah dijo que le pesaba lo de las partículas y las ondas, y Bora dijo que se preocupó mucho cuando le dijeron. A mí no me pasó ninguna de las dos cosas porque me enteré muy tardíamente, o no me enteré que tenía que escribir sobre partículas y tiempo y ondas. En esos teléfonos descompuestos que hay entre que alguien llamó del festival a mi agente me dijo a mí, etcétera, y nunca me había llegado el título. Así que este viaje igual tiene partículas y ondas, pero no tan específicamente como lo bien que lo detalló Bora en su artículo. Antes que nada, quiero agradecer al Festival de Corea la invitación a esta edición 2024. Me siento muy feliz por estar en este país y por compartir estos días con ustedes. Gracias a la organización del festival, al público que asiste y un saludo a todos los escritores y escritoras que son parte de este evento y en especial a Bora que está acá conmigo. Cada vez que me piden que dé un discurso en una feria del libro o festival literario, me pregunto ¿qué esperan de mí? ¿De qué debería hablar? ¿Tengo algo para decir que no esté ya en mis libros? Está claro que debo hablar de literatura, pero de literatura universal, de la de mi país o de la del país al que viajo. De los libros que escribo yo o de los que escriben quienes admiro. De un género en particular, de la escritura o de la lectura. Y por último, una duda que, aunque puede parecer no literaria, es la base donde se apoyan las historias que escribimos muchos de nosotros. ¿Se espera que hable también de los temas sociales que me preocupan? Entonces, frente a este infinito de temas posibles, como si estuviera mirando a través del Aleph de Borges, que seguramente está lleno de partículas y ondas, hoy aquí, tan lejos de mi casa, elijo hablar de viajar, y en especial de este viaje. La distancia que separa Buenos Aires de Seúl en línea recta es 19.432 kilómetros, pero no llegué aquí en línea recta, claro. En avión, pasando por Frankfurt, recorrí una distancia mayor. Seguramente superé los 20.000 kilómetros. Medido en tiempo, el recorrido me llevó más de un día. Es el mismo trayecto que hicieron tantos coreanos que fueron a vivir a Argentina. Es el mismo trayecto que hacen los argentinos que vienen a conocer este país o a vivir aquí. Cuando le conté a amigos y colegas de mi viaje a Seúl, me sorprendió la cantidad de personas que admira a la República de Corea. La cantidad de personas que ha venido a conocerla o que sueña con hacerlo algún día.
Viajar es un tema que me ocupa desde hace tiempo y sobre el que ya he escrito en distintas oportunidades. En varias de mis novelas los personajes hacen algún tipo de viaje. Después de 20 años en Boston, la protagonista de Una suerte pequeña regresa a Buenos Aires en un viaje que cambiará su vida. En Elena Sabe, una mujer mayor que padece Parkinson debe hacer un corto trayecto en tren que se convierte en un viaje epopéyico. Las protagonistas del tiempo de las moscas se sumergen en una road movie vertiginosa. En Las maldiciones, un hombre debe huir con un niño pasando de una ciudad a otra para que no los alcance el mal. Incluso en un capítulo de Escribir un silencio, mi libro de no ficción, se llama De viajes y de ferias. Sin embargo, esta visita a Corea despertó en mí nuevas reflexiones acerca de la evidente relación entre viajar y la literatura. Todo libro es un viaje en el espacio y en el tiempo. Acá otra vez las partículas y las ondas. Casi nunca en línea recta, un periplo al lugar y al siglo que queramos. Un libro nos propone avanzar hacia un destino que solo conoceremos al llegar. Al abrir la primera página nos entregamos a la aventura. Entramos a una nave compuesta de palabras que describirá un recorrido plagado de caminos principales, secundarios y encrucijadas, guiándonos para que atravesemos anchos océanos o para que apenas nos transportemos a metros de donde vivimos. Cuando leemos no tenemos que despachar valijas ni pasar controles migratorios. Viajamos ligeros de equipaje, apoltronados en el sillón preferido de nuestra casa, frente a una ventana por donde se filtra un rayo de sol o bajo una higuera mientras tomamos té y un gato nos camina entre las piernas. ¿Qué sucede cuando combinamos la lectura con un viaje real, concreto? Leer antes de llegar a destino alimenta el deseo de conocer ese sitio, nos convierte en viajeros ávidos, mejor preparados incluso para la sorpresa. Así, al alcanzar el lugar que nos espera, no nos sentiremos analfabetos ni huérfanos. En cambio, estaremos cargados de expectativas y trataremos de hacer sentido entre aquello que imaginamos a partir de nuestras lecturas y lo que se presenta ante nosotros. Dice Michel Onfray en su libro Teoría del viaje, poética de la geografía. El viaje empieza en una biblioteca o en una librería. Todos los rincones de una buena biblioteca conducen al sitio adecuado, porque además de ponernos en movimiento, antes del nomadismo está el sedentarismo lector. Pero no se trata de leer solo un atlas o modernas aplicaciones de geocalización en nuestro teléfono. Un mapa, en el formato que sea, contiene información esencial, pero no toda la que necesitamos. Los sentimientos que falten los aportará la literatura. En poemas, novelas o cuentos encontraremos anécdotas de distintos trotamundos, el olor de una ciudad poluida, la tormenta que empapó al viajero en medio de la selva, el ruido ensordecedor de una metrópoli, la manera en que cambian los colores de un cerro o, a medida que pasan las horas, las risas de los niños jugando en una plaza, los cantos y gritos en medio de una manifestación popular, el silencio de una noche sin luna justo poco antes de que, una vez más, estalle una bomba. Así somos, sedentarios lectores. Cuando por fin lleguemos a destino, nos asombrará que esa ciudad huela exactamente como lo dijo el poeta, que sus habitantes corran de un lado a otro tal como leímos en un cuento, o que temerosa del futuro una ciudad se hunda en un inquietante silencio, así como calla en una novela. La historia de Heródoto, el itinerario de Egeria o el libro de las maravillas de Marco Polo son los primeros ejemplos de literatura de viajes. Los libros que nos informan o alimentan nuestro deseo de conocer lugares suelen ser la consecuencia de viajes anteriores de escritores exploradores. Después de ausentarse a veces largo tiempo, el peregrino regresa y nos regala una historia. Nos cuenta qué vio, qué olió, qué comió, qué plantas encontró en esos lugares, los animales, los ríos, las montañas. En especial me gustan los libros que describen cómo son las personas que el escritor encuentra en su camino, cómo hablan, cómo sonríen, qué gesto eligen al saludarse, a qué le temen, qué les hace llorar, por qué son felices.
Dice Walter Benjamin en el narrador que el viajero nunca es el mismo hombre que partió y que su entendimiento es el eco de las muchas voces que lo atravesaron. De esos ecos surgieron libros que hoy atesoramos. Empiezo por uno que habla de mi país, Patagonia, de Bruce Chatwin, un relato de viajero apasionado que recorrió el sur del continente americano, Chile y Argentina durante 6 meses. Antes de Chatwin, sobre fines del siglo XIX, ya había recorrido ese territorio el científico, geográfico, botánico y explorador argentino Francisco Perito Moreno, quien escribió varios libros que son parte de nuestra tradición literaria. En agradecimiento lleva su nombre uno de los glaciares más visitados de la Argentina, el glaciar Perito Moreno. Pero la fama mundial de la Patagonia llegaría con Chatwin, que era arqueólogo, escritor y experto en arte. Cuando trabajaba en Satisby, analizando las piezas que entraban a la galería, empezó a sentir que tenía problemas en la visión. Un oftalmólogo le confirmó que su principio de ceguera era psicológica y le indicó que dejara un tiempo la revisión de detalle de obras de arte y llevara sus ojos a pasear por el horizonte. Así le dijo, llevar tus ojos a pasear por el horizonte. Esa recomendación fue la invitación que despertó un deseo que ya estaba dentro suyo. Anduvo por distintos lugares y cuando en París entrevistó a Eileen Gray, una arquitecta y diseñadora de 93 años, vio un mapa de la Patagonia dibujado por ella que le llamó la atención. Lo comentaron y Gray le dijo, viaja por mí. Ese mapa se unió a un recuerdo, el retazo de cuero de Milodón, el gigante mamífero placentario de la familia del perezoso que la abuela de Chatwin guardaba en una vitrina. La conjunción de mapa y recuerdo fue lo que lo llevó al sur del continente americano. Cuando al regreso se publicó el relato de su viaje, que es probable haya tenido algo de exilio, se produjo una revolución en ese género literario y en todo el mundo conocieron qué era la Patagonia. En sus páginas, Chatwin reescribía la recomendación de Eileen. Le decía al lector, viaja conmigo. Hay infinidad de libros de viajes. La lista es interminable. A principios de este año, bajo la coordinación del escritor portugués José Luis Peixoto, me invitaron a participar de la reescritura de Viaje a Portugal, del Premio Nobel José Saramago. En ese libro, el escritor recorre distintos puntos de su país con una mirada particular. Se detiene en lo que pasa desapercibido para los visitantes ocasionales y advierte que sus consejos no son para un turista, sino para un viajero. Otro destacado libro de viajes es el clásico Venecia, que escribió Jean Morris, quien en algunas ediciones aparece como James porque fue escrito antes de su transición de género. O Tierras de Espanto y Asombro, de Dervla Murphy, el relato de un solitario viaje en bicicleta desde Irlanda hasta la India. La literatura nos acerca también libros que no son estrictamente de viaje, donde se nos proponen recorridos que mezclan realidad y ficción. Viajamos con ellos a otra dimensión en la que aparecen personajes, historias, conflictos. Es el caso de Viaje con Charlie, de John Steinbeck, otro premio Nobel, que cuenta su travesía por Estados Unidos junto a su caniche francés, Charlie, después de tener un ictus. O En el camino, de Jean Kerouac, un libro mítico de la generación Beat, más que un libro, La vida en movimiento. O el particular relato de Natalie Leger, El vestido blanco, donde investiga la historia de la artista italiana Pippa Bacca, quien se propone como performance antibelicista un recorrido a dedo de Milán a Jerusalén vestida de novia, pero termina asesinada en una ruta cerca de Estambul. Sumemos a estos viajes los de Robert Louis Stevenson en los mares del sur, los recorridos de Virginia Woolf por Londres, las historias de viajeros que cuenta Julio Cortázar en Historias de Cronopios y de Famas, las huellas de explorador incansables que dejó Borges en su correspondencia. Ya dispuestos a viajar, habiendo recorrido la biblioteca como los ávidos lectores sedentarios de Onfray, nos queda por delante una tarea no menor, preparar la valija, decidir qué llevar, decidir el espacio que dejaremos libre para poder traer. Una valija, no importa su forma o el material con el que esté hecha, es un recipiente para trasladar cosas.
El concepto del recipiente, unido a la fuerte relación que encuentro entre viajar y la literatura, me transportan sin escalas a un ensayo breve pero fundamental de Ursula K. Le Guin, La teoría de la bolsa de ficción. Allí Le Guin señala la sorpresa que tuvo al leer en el libro The Woman's Creation de la antropóloga Elizabeth Fisher que el recipiente fue probablemente el primer dispositivo cultural creado por la humanidad. Un contenedor que tenía el objeto de transportar productos recolectados. ¿Cómo no sorprenderse si el relato principal escuchado una y mil veces fue siempre el de los palos, las lanzas y las espadas? ¿No nos enseñaron que podía ocupar un lugar central en la cultura la historia del artefacto necesario para poder transportar pequeñas cosas? Dice Le Guin, mientras explicó la cultura como si hubiera sido originada y elaborada a partir del uso de objetos largos y duros para pinchar, golpear y matar, yo nunca pensé que tuviera o quisiera tener ningún tipo de participación en ella. Fin de cita. Pero Le Guin no se amilanó ante el relato establecido, el de los asesinos de mamuts o de personas vistos como héroes, y apostó a escribir ciencia ficción con un relato que consideró más humano. Una bolsa, un cesto, una red, una casa, un útero, una valija son recipientes donde guardar parte de nuestra humanidad. La novela también es un contenedor de palabras, de significados, de historias en un proceso continuo, de partículas y de ondas. Concluye Le Guin en su ensayo, la ciencia ficción concebida de la manera correcta, como toda ficción sería, por muy humorística que pueda resultar, es una manera de intentar describir qué está pasando realmente, qué es lo que la gente realmente hace y siente, cómo se relaciona con todo lo demás en este apilamiento, este vientre del universo, este útero de cosas por venir y tumba de cosas que fueron, este relato sin fin. Fin de cita. En mi valija, en mi bolsa, traje hasta aquí ropa, zapatos, medicinas, maquillaje y este discurso. También traje libros, claro, cómo viajar sin libros, en papel, en mi ordenador o dentro de mí si ya fueron leídos. En esta oportunidad traje Conejo Maldito de Bora Chung, La Vegetariana de Han Kang, Kim Ji-young, nacida en 1982 de Cho Man-ho, Laberintos de Neón, un libro de relatos de las jóvenes autoras Chun Serang, Shan Ryu-jin y Su Lin Baek, editado en Buenos Aires por Hwarang, una editorial argentina especializada en literatura coreana. También vinieron Pase lo que pase, todo va a estar bien, de Lee Kyo, y Mr. Motorrail de Kim Chung-hyuk. Perdón por mi mala pronunciación de los apellidos en coreano. En la valija de regreso seguramente volverán menos medicinas, la ropa estará arrugada, la suela de los zapatos gastada, los libros subrayados. No dudo que la cargaré con libros nuevos. Si el idioma no me deja elegir los que quisiera, regresaré con recomendaciones de autores coreanos traducidos a mi lengua. Llevaré de regreso también las charlas con otros escritores, los comentarios de los lectores, el intercambio con las personas que conozca cuando me pierda por la ciudad, los recuerdos de las visitas que realicemos juntos, las comidas que compartamos, la música que escuche. En la bolsa que cargo hay espacio suficiente para esos tesoros. Me queda por responder la última pregunta que enuncié al principio de este texto. ¿Se espera que hable de los temas sociales que me preocupan? Creo que la respuesta ya está en los libros que se publicaron en Corea. Elena Sabe, editado por Bichae, y Catedrales, editado por Prusup Publishing. Los dos dan cuenta de aspectos que me resultan trascendentes para la sociedad en la que vivo, asuntos que afectan en especial a mujeres y grupos minoritarios. Son historias de ficción, con personajes y conflictos atravesados por temas como el derecho a no tener hijos, la violencia de género, los prejuicios, la discriminación, la inequidad de oportunidades para las personas y grupos para las mujeres y grupos minoritarios, los mandatos religiosos. Las dos historias se desarrollan en un país y en un tiempo en los que está prohibido el aborto. En mi país, hasta el año 2020, una mujer podía ir a prisión 4 años si interrumpía un embarazo.
En otros países de Latinoamérica aún está prevista una pena de hasta 48 años de cárcel por abortar. En Brasil se presentó recientemente un proyecto de ley que prevé que una mujer que aborta después de ser violada cumpla una pena de reclusión mayor a la de su violador. En varios países del mundo aparecen intentos de retrocesos similares, a la vez que se discuten limitar o eliminar derechos otorgados a la comunidad LGTB+. En Argentina las mujeres estamos en alerta ante esta situación, dispuestas a defender los derechos que tenemos y a conseguir los que nos faltan. Es muy probable que esta preocupación se derrame hacia la literatura de mi país. Por supuesto, no de manera directa, no bruscamente, no como un panfleto o un manual de usos y costumbres, sino porque la literatura de cada época se compone de un conjunto de historias en el que las palabras nos permiten entender el estado de las cosas. No hace falta que sea literatura realista. Cada lector sabrá encontrar el sentido de las metáforas, tal como intenta Le Guin al buscar la humanidad en su ciencia ficción. Hoy en Argentina hay escritoras que hacen literatura absolutamente diversa, inconfundibles unas con las otras, recorren el mundo y son leídas en distintos idiomas. Como dijeron Deleuze y Guattari cuando estudiaron la obra de Franz Kafka, escriben una literatura menor. Y aquí la palabra menor no tiene un sentido peyorativo, sino todo lo contrario, porque se refiere a aquella que no pertenece al centro del universo literario establecido, sino a la que se escribe desde los márgenes, como un perro cavando un pozo o una rata cavando su cueva. Con esa misma fuerza, ellas cuentan las historias que, como frutos, recogen en sus bolsas, y no historias de héroes que matan mamuts con sus afiladas lanzas. Allí están con sus libros tan distintos Samantha Schweblin, Mariana Enríquez, Selva Almada, Gabriela Cabezón Cámara. Sumo a Pilar Quintana, presente en este festival, que no es argentina sino colombiana, pero creo comulga con nosotras y con tantas otras autoras latinoamericanas en este oficio de escribir desde fuera del centro de poder literario del mundo. Y me atrevo a sumar a Elena Mendel, que está también acá con nosotros y que vino de España, así que compartimos una misma lengua. Por último, hay algo más que quiero sumar en este recorrido de viajes, literatura y bolsas, para que todo tenga sentido, la memoria. Para poder contar después de un viaje hay que tener memoria. Para defender nuestros derechos hay que tener memoria. Para evitar errores del pasado hay que tener memoria. Dice Siri Husbeth en El poder de la literatura. Sin memoria no podríamos imaginar el futuro, ni contarnos historias sobre el pasado, ni inventar novelas. Escribir literatura de ficción es como recordar cosas que nunca han pasado. Me pregunto si la memoria será partículas, onda o las dos cosas. No tengo dudas que recordaré este mensaje. Sospecho que más temprano que tarde me asaltará una imagen de las tantas que llevaré conmigo y se la prestaré a un personaje para que lo cargue en su bolsa, dispuesto a emprender ese viaje que es cada novela. Muchas gracias.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작가님의 이 발제문을 듣는 이 시간이, 그리고 수많은 책을 언급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여행은 도서관 혹은 서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긴 책의 리스트가 또 하나의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오셔서 이 말씀해 주시는 발제문 안에 여행의 기운이 속속들이 스며 있지 않나요? 발제문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슐러 르귄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인류 문화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항상 우리는 총, 칼, 몽둥이 같은 게 있다고 배워왔지만 그 자리를 작은 물건들을 담는 용기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여행을 통해서 남는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 한국에서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언젠가 본인의 작품에 어떤 등장인물에게 스며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긴 여행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자 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클라우디아 작가님께 아까 정보라 작가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ueno, primero quedé muy impresionada porque con 58 sobre 100 hizo un discurso muy estudiado acerca de las partículas y las ondas. O sea, demasiado para un 58 sobre 100. Pero hay algunas cosas que ella marcó que yo acá marqué en el discurso de ella justamente porque son las que me interesaron mucho, ¿no? Y tiene que ver con esto de cuando dice no puede existir una dicotomía objetiva porque la conclusión será siempre completamente diferente dependiendo de qué tipo de dispositivo experimental sea yo como sujeto. Eso me pareció clave para descifrar muchos de los malos entendidos por los cuales peleamos y discutimos en la humanidad en general, en Corea, en Argentina y en todas partes, ¿no? Pensar que hay una verdad y en realidad tenemos que pensar que según qué dispositivo cada uno de nosotros, cómo mira eso, habrá una conclusión diferente, ¿no? Entonces dice, lo que creo haber observado, lo que entra en mi percepción y la manera de expresarse, eso va a ser diferente según quién es el que está percibiendo lo que decimos o lo que leemos o lo que vemos. Y lo que me pareció clave de su trabajo es el rechazo de las dicotomías. Las dicotomías también traen un montón de inconvenientes en el desarrollo de todos nosotros como personas, en Corea, en Argentina y en todas partes del mundo, y su rechazo a pensar las cuestiones en términos dicotómicos me parece que es como la sustancia clave del discurso, ¿no?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보라 작가님께서는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작가님의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원래 이론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가 중에서 아마 보리스 에이헨바움일 거예요. 그분의 이론에 따르면 장편하고 중편, 단편은 완전히 다른 장르래요. 그리고 장편의 기원이 여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기가 장편 소설 혹은 대서사시의 기원이고 단편은 전혀 다른 기원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장편과 단편을 쓰는 능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장편 작가와 단편 작가는 전혀 다른 장르에 속하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설명을 한 거였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서울까지 30시간이나 여행을 해서 오셨고 저는 포항에서 2시간 반 걸려서 왔지만 저의 여행은 짧았지만 어쨌든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움직이는 순간순간들에서 뭔가를 계속 뽑아내서 또 이야기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거기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장편의 기원은 여행이다라고 하면은 그 말 자체가 만드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작가님이 인용하신 브루스 채트윈에게 의사가 이야기해줬다는 눈이 수평선을 따라 산책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계속해서 마음을 치고 마치 여행을 떠나기 직전처럼 마음이 울렁이게 하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오늘 수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각자의 방법으로 독자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시는 두 분 작가님들의 작품처럼 두 분 고유의 파동으로 올해 작가 축제의 의미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행사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작가님 모두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행사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이런 작가 모임을 하기도 하고 많은 여행을 하시는 두 작가님들이신데 각자의 모국어로만 작품을 쓰고 내가 작품을 쓰는 반경이 내 나라 안에 있다고 인지할 때와 지금 굉장히 많은 여행을 하고 전 세계에 수많은 독자들이 생긴 지금의 어떤 작업의 차이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staba esperando que me tradujeran. No afecta el modo de trabajar en cuanto a que la historia que quiero contar y las palabras que uso son las mismas que si no estuvieran esos libros viajando. Pero no dejo de pensar que los libros viajan y a veces me preocupo por algunos términos. Me preocupo más incluso... no tanto por la traducción, que es algo que yo no puedo manejar, yo no sé cómo van a traducir los traductores mis libros, sino por cómo va a ser leído, por ejemplo, un libro escrito en Argentina, en el español que se usa en Argentina, en España, donde hay palabras que se entienden de modo diferente. Entonces a veces me preocupa más eso, aunque igual solamente me preocupa, no dejo de usar la palabra que yo usaría, pero sí pienso, esto quizás se va a malinterpretar. Si se va a malinterpretar y es riesgoso, trato de cambiarlo, pero no para usar la palabra del otro, no para usar la palabra que se usa en España, sino decirlo de alguna manera que no fuera confuso. Pero en general yo sigo escribiendo pensando en la historia y en el lenguaje más que en cómo esa historia va a viajar por el mundo. Pero es muy interesante imaginarse que van a ser leídas en lugares tan diferentes. A mí la experiencia más radical que me pasó con respecto a esto fue en la Feria del Libro del Cairo hace unos años, que uno de mis libros había sido traducido al árabe y la mayoría de las mujeres que estaban sentadas en la platea tenían puesto el jibá o tenían toda la cara tapada y solo yo le podía ver los ojos. Y era una historia que se llama Las viudas de los jueves, que es una historia de mujeres que viven en un lugar con sus maridos y que para mí era una historia muy argentina. Entonces yo pensaba, mientras me hacían preguntas en el escenario, pensaba, estas mujeres cuando lean el libro no les va a costar entender qué es lo que estoy contando yo. Y para mi sorpresa, cuando se dio la palabra al público, levantaron la mano varias que ya habían leído el libro y me hacían las mismas preguntas que me hubieran hecho en Argentina y se sentían igual de identificadas con los personajes como si fueran argentinas. Y eso fue una buena lección también para mí, ¿no? Para pensar que no somos tan distintos, que las costumbres pueden ser distintos, pero que lo profundo, el sentimiento profundo, lo que nos pasa a mujeres, a hombres, a niños en distintas partes del mundo, puede cambiar en cuanto a la anécdota, pero hay muchas más cosas en común de lo que pensamos. 작품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차이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보라 작가님은요? 저는 원래 비현실적인 얘기만 썼기 때문에 다른 행성이 배경이 된 적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배경이 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딱히 독자분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가보지 않았던 나라들에 갈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조금 더 제 관점을 확장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 작가님의 작품의 경우 우리나라 독자들로서는 어떤 전래동화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모티브 같은 게 연상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외국 독자들이 받아들일 때 그 차이점 같은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외국 독자분들이 전래동화의 형식을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동물이 나온다든가 뭐 어떤 먼 곳으로 떠났다든가 괴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어렸을 때 집안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제가 생각한 요소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형식은 익숙한데 신선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진입장벽은 없으면서 그랬는데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재밌다. 좀 이렇게 느끼시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현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보다 배경이 모호하고 전래동화 형식인 이야기들이 좀 더 반응이 좋았어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는 옛날 옛적에라고 하는 표현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지만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담배를 왜 피냐고. 그런 문화권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작가님이 쓰신 엘레나는 알고 있다 한국어 번역본 맨 마지막에는 정보라 작가님이 작품에 대해서 쓰신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부커상 최종 후보 낭독회에 나란히 두 분이 후보로 오르셨었어요. 그때 정보라 작가님이 피녜이로 작가님을 만나서 신이 나서 사인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분이 동료 Yo también tengo el autógrafo de ella. 두 분이 동료 작가로서 서로에게 가지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 아까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아주 정답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정보라 작가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와! 단답형으로 말씀하신 정보라 작가님이었습니다. Bueno, voy a contar mi impresión cuando los conocí. Los conocí, digo, porque eran un grupo. Era Bora, Chung y su equipo. Cuando yo viajé a la fiesta, a la ceremonia por ser finalista del Booker Prize, por supuesto que estaba muy nerviosa y venía de un país. Ustedes piensen que para nosotros venir de Argentina a Inglaterra es como ir desde, no sé, del campo a la ciudad, y entonces uno tiene miedo de hacer algo que esté mal, de no estar vestido apropiadamente, de no ser lo suficientemente educado para las circunstancias, etc. Y yo estaba como muy preocupada por todas esas cosas, y aparece Bora y Anton Herc vestidos con unas camisetas con el conejo que decía Crest Rabbit. Entonces dije, ¡ay, qué suerte! Ya me puedo relajar. Acá hay gente como yo que se toma esto de otra manera. Y de verdad fue como un alivio de ver este grupo de personas tan relajados y tan contentos porque estaban ahí con su conejo, todos con su camiseta. Y yo creo que te dije en la cena que para mí, yo pensé que iba a ganar ella porque para mí era mi favorita. Y no sé por qué, me parece que hubo una conexión así muy, muy fácil entre nosotros, que a veces con otros nos cuesta más porque hablas menos pero no porque hayamos hablado tanto, sino que creo que por estas cosas, ¿no? Estas actitudes, esta forma de estar relajado, de sonreír o de encontrarte con el otro en una mirada. Y como dije antes, yo también tengo el libro autografiado por Bora, por supuesto. 발제를 통해서 정보라 작가님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피녜이로 작가님은 여성과 소수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두 분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아까 좌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여성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여성 작가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녜이로 작가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Bueno, primero pienso que las escritoras existieron siempre, siempre hubo escritoras. Lo que pasa es que se le dio un valor menor a la escritura hecha por mujeres, también porque hablaban, como dice Le Guin en ese artículo, de una parte del mundo que se consideraba menor. Entonces, las grandes historias eran las historias escritas por hombres, no porque estuvieran mejor escritas o porque fueran mejores escritores, quizás eran escritores iguales de bueno que las mujeres, habrá mejores, habrá peores, pero sí que tenían otra categoría en el valor que se le daba, en la importancia de la literatura. Por ejemplo, cuando uno lee Carta al padre de Kafka, creo que ninguna mujer va a decir, ay, no, esto no lo voy a leer porque es una historia de varón con varón, a mí no me va a interesar, esto es de padre e hijo, no es algo para mí. En cambio, durante muchísimo tiempo, los hombres fueron educados de una manera que hacía que cuando una historia tenía que ver con una mujer, con otra mujer, con la maternidad, con relaciones entre mujeres, sentían que esas historias no eran para ellos. Y además de no ser para ellos, estaba como establecido que no estaba en el lugar más alto de la literatura. Entonces creo que es lo que pasó a partir de muchos cambios que hubo gracias al movimiento feminista, es que se empezó a iluminar pintoras, escritoras y otras artistas, mujeres que ya existían y que se empezaron a mirar de otra manera. En ese sentido, en Argentina y en toda Latinoamérica hay un gran auge de autoras, que son todas muy distintas. Cada una de ellas escribe una literatura diferente. Se nos engloba en escritoras latinoamericanas que hoy les está yendo bien en el mundo, pero no escribimos todas iguales. A lo mejor alguna escribe más parecida a cómo escribe un varón y otra escribe más parecida a otro de otro país, lo que sea, pero por una cuestión de marketing o también para reducir ese poder de esa literatura, se las vuelve a empaquetar en un paquete. Entonces, ¿qué es lo que opino? Que hay grandes escritoras en este momento, grandes escritoras mujeres argentinas, latinoamericanas y en todas partes, que justamente lo muestra el hecho de que la mayoría de los premios importantes en los últimos tiempos en mi país lo han ganado, han estado como finalistas o lo han ganado mujeres, pero no es que antes no existieran, me parece que antes no estaban iluminadas por el poder de la literatura y el poder en general, ¿no? 정보라 작가님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피녜이로 작가님 말씀처럼 여성은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 왔고요. 아마 작자미상이라고 돼 있는 작품들의 작자가 거의 대부분 여성일 거라는 추측이나 이론들이 있는데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남성 작가의 관점이 정답이고 객관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렇게 인정받고 여성 작가의 관점 혹은 남성이 아닌 작가의 관점은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술은 문학을 포함해서 모든 예술은 원래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남성이 아닌 작가들은 애초에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정답이 아닌 영역에서 계속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으로 여겨져 왔던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의 이분법을 떠나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작가들, 남성이면서 여성인 작가들 혹은 전혀 다른 관점을 또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작가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까 발제문에서 해주신 말씀과도 닿는 것 같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관점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짚고 듣는다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모든 질문을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두 분 작가님께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오늘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질문을 주시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저기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라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고통에 관하여라는 책을 얼마 전에 그 강연 전에 읽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고 들었던 궁금증이 오늘 강연과도 조금 연결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SF 소설이나 좀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고통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SF 소설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소설에서는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말미에서 등장을 해서 악을 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소설의 메인 주장을 위해서 고통을 거부하거나 감내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위해서 그 SF적인 요소와 인간이 아닌 존재의 개입이 필요했을까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들었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비인간적인 또는 초인간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응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이 SF여야 했었던 어떤 이유와 그리고 이 작품이 우리의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SF라는 그런 작법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을 관찰하는 얘기를 쓰고 싶었고요. 예, 저의 의도는 그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이렇게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사람이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을 관찰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SF라는 형식이 편리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쟤는 외계인일 거야 하는 사람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더 받기는 힘든데 같은 비슷한 질문을 피네이로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피네이로 작가님은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추리소설 형식을 활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Primero que cuando empiezo a escribir una novela, no pienso voy a escribir una novela policial. Empiezo a escribir una novela. Hay personajes, me imagino lo que va a suceder, y la novela policial me toma de camino. En el camino a estos personajes le aparece una muerte, y entonces tengo que hacerme cargo de quién lo mató y por qué, que es lo que se pregunta en el policial, de una manera disruptiva. En ninguna de mis novelas se responde claramente esa pregunta, sino que hay preguntas parecidas o preguntas cambiadas de esa pregunta original. Pero hay una estructura de la novela policial que tiene que ver con ir a responder preguntas que a mí me atrae y que me hace sentir cómoda, ¿no? El relato va hacia ese lugar, tiene que dar cuenta de determinada cuestión. Y eso hay una escritora argentina que se llama Mempo Giardinelli que dice que tiene una ética de la verdad, ¿no? De buscar esa verdad. De todos modos, muchas de mis novelas terminan, algunos se quejan, abiertas, ¿no? No termino de decir cuál es esa verdad. Yo como escritora pienso que es una, pero también pienso que esa verdad no, un poco como decía Bora en su discurso, depende de quien la percibe, ¿no? Entonces, según el punto de vista puede ser diferente. Entonces, el mecanismo, la estructura del relato policial a mí me interesa como estructura narrativa, pero lo que cuento adentro no necesariamente cumple con todas las reglas del relato policial. 네, 질문을 해주신 관객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두 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 작가님께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과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보라 작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 인생의 책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걸로 하겠냐는 그 답변하기 불가능한 질문, 정말 무리한 질문을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이었습니다.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기 엘레나는 알고 있다 읽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클라우디아 피니에이로 작가님께 마지막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Bueno, para mí es una experiencia muy particular. También son diferentes las costumbres en estos eventos, entonces tuve que aprender muchas cuestiones de protocolo y de cómo dirigirnos y demás, y atravesar esta barrera que es el idioma, ¿no? Porque todo llega con retardo. Ustedes escucho que se ríen y yo tengo que esperar unos segundos para poder reírme porque me llega la traducción un poquito después y supongo que para el otro lado es lo mismo. Entonces es todo un ejercicio que me dejó agotada, pero feliz. 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정보라 작가님 그리고 클라우디아 피니에이로 작가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학번역원 그리고 함께 대화와 공감의 장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과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국내 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작가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